오늘도 이병률 씨의 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있게 한다. 무구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눈빛이 내가 잃은 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눈빛으로 내가 씻겨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해서 마치 좋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사람은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 좋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내주는 커피는 이미 마시기도 전에 맛있다는 생각을 머릿속 가득 채워준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눈빛이 커피에 닿아서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잘하겠다는 그 마음이 눈빛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서 같다. 그 반대에 검은 눈빛도 있다. 생기를 거부하는 듯한 검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좀처럼 상대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빛. 쓰임새를 만나지 못해 열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도 그 어떤 선명함조차도 담고 있지 않은 죽은 눈빛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리를 마치고 싶은 눈빛. 세상은 좋은 눈빛들마저 거두어갔다. 생생한 눈빛들을 끌어다 어딘가에 슬쩍 묻어버린 것은 우리들의 피로감이며 속도며 물질이 시킨 일이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들을 눈빛으로 맞서봐야 헛일이라고 눈조차 뜨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빛이 도태 대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가 눈빛에 치중하는 이유는 눈빛에서 사람됨을 발라내기 위해서고 또 그 눈빛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다. 무언가에 마음을 사로잡히고 싶을 땐 마땅한 눈빛을 찾는다. 눈빛만으로 에너지를 전해받는 일이나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받는 일. 우리 지리한 삶은 그 눈빛 앞에서 한 걸음 진보한다. 손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도 손을 쓸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일에 회오리를 뚫고도 눈빛은 가 닿는다. 남의 일에 관심 많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살아가는 먼지 앉은 눈빛으로는 세상의 절박한 그 무엇에도 말을 걸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우리는 눈빛을 잃은 것처럼 이 세상에 이토록 불안한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서로의 삶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좋은 눈빛에 흔들렸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쉬지 않는 눈빛과 마주쳤으면 한다. 그것이 다행한 일이다.
플랫폼에 서서 왠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차를 기다릴 때의 눈빛. 한번 마주쳤던 것으로도 충분히 남아있는 눈빛.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나갈 때의 그 눈빛. 호젓한 밤 산마을에 나뭇잎을 흔들며 마음을 휘젓고 가는 바람 소리 같은 눈빛.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랑을 혼자 품기 시작하면서의 눈빛.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하는 그 좋은 눈빛을 한없이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그 눈빛이 나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오면 나도 그 눈빛에게 팔을 두르고 오래 같이 가자 할 것이다. 사랑해도 되냐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도달하는 순간 눈빛은 살아나게 된다. 자신의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나게 하니까. 생의 애착을 담은 눈빛은 명료한 빛과도 같아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연명하게 한다. 눈에 낀 뭔가를 걷어내고 이제는 눈빛을 바꿔야겠는데 눈빛은 유리창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시들면 뽑아버리는 그만인 꽃도 아니니 이거 참 큰일이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시인 이상의 자격을 가졌다. 시를 쓰며 사는 나 같은 사람보다도 그들의 존재와 설렘이 시를 더 빛나게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시를 아끼는 사람에 의해서 시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의 마음 안에서 시는 탄생하고 울림을 갖는다. 하룻밤을 자고 오는 시 캠프에 다녀왔다. 계룡산이었다. 일정 중에 한 편의 시를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다. 깊은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다음날 아침에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씩을 낭송하게 하는 것. 물과 불 앞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면서 시심 비슷한 기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 할 말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쑥스러운 듯 했지만 모든 순서에 자신의 색을 담아냈고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했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름에 귀를 기울였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덮어주고 어려서 여린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끌어주고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모닥불을 피우는 밤은 넘치도록 좋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계곡에 앉아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하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이 시 낭송을 마치고 울컥하였다. 나중에 왜 울컥했어요? 라고 물으니 그가 말했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다시는. 이것이 시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얼른 감동하는 마음을 숨겼다.
시를 쓸 때면 우리 몸 안에 어떤 물질이 생겨서 그게 개울처럼 흐른다. 결국은 그것이 시를 쓰게 하고 막막함을 걷어내게 하고 시를 이어가게 한다. 덜 시적인 것과 충분히 시적인 것을 구분하게 되기를 바랐고, 시가 산문하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알게 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우리가 한 편의 시를, 한 명의 좋아하는 시인을 가슴 안에 키울 때 얼마나 사람 냄새나는 사람일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되기를 바랬다. 섬 하나를 목표로 해서 팔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 도착 지점을 생각하고 숨을 고르는 것, 그러다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문득 외로워지는 것. 그것이 시의 길일지도 모른다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에게만 절절한 여행이었을까? 슬쩍슬쩍 그래도 된다면. 한때는 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이사가 집을 옮겨가는 일이 아니라 책을 옮겨가는 일이 돼버리고 나서 언제부터는 단념하기 시작했다. 몇 권의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읽다가 모두 그곳에 두고 오는 일도,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몇 달에 한 번씩 책을 부리는 일도 필요했다. 문제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는 며칠에 한 번꼴로 도착하는 문학 잡지였다. 꼼꼼히 보기도 하고 들춰보기도 하는 문학 잡지들을 분리수거하자니 당연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전철역이 제격이다 싶었다. 동네 전철역 역사의 작은 공간에는 시화들도 걸어놓고 커다란 책장도 놓여있고 하니 이 아까운 문학 잡지들을 그곳으로 보내자는 마음이 들었다. 물론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책을 꽂아둔다면 책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내 책들의 가치를 가벼이 여길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책장 앞에 나타나기를 감시하고 있다가 내게 험한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내 마음대로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잡지와 책들을 역사의 책장에 꽂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도 보였으나 곧 익숙해지면서 늘상 개찰구를 지나며 요금을 지불하는 일처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에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있는 게 보였다. 나는 거기에 쓰인 굵은 글씨를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슬쩍슬쩍 책을 가져다 놓으시는 분 고맙습니다. 역장 올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라 믿으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그렇지 않은 일이 되었다는 사실도, 또 누군가 내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뜨끔했다. 어쩌면 역사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에 책을 꽂아두고 가는 내 모습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고, 역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기록을 일일이 뒤져 그 모습을 더듬어 봤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후끈 목덜미가 더워졌다. 나는 그 일을 아직까지는 계속하고 있으며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지만 내가 이 동네에 사는 동안 책 꽂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책장 주변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누군가 나처럼 책을 가져다 꽂아두기를, 나 같은 사람이 편하게 책장 앞에 슬며시 앉아 시 몇 줄을 쓰고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새 책장 하나가 더 들어와 주기를. 행복한 사람은 산에 오른다. 혼자 고요히 산을 올랐다가 고요히 산을 내려오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혼자라 보기 좋다. 나 또한 가끔은 혼자 산에 오른다. 사람들과 산에 오를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어김없이 술을 먹거나 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혼자서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오르는 산과 남들과 같이 오르는 산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두 사람이 고요히 산을 올랐다가 고요히 산을 내려오는 모습도 가만히 보기 좋을 때가 있다. 산에 익숙하지 않은 연인끼리 오르는 모습에서도,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산에 오르는 모습에서도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건 나무 숲길을 걷는 사람의 뒷모습이 언제 봐도 뭉클해서다. 또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모습도 보기 좋아서 자꾸 훔쳐보게 된다. 일요일이면 아들과 아버지가 어울려 목욕탕을 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아버지와 산에 올랐던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고 세상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산길에서 획득할 것이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산의 길은 성실한 길이다. 어떤 산길이라도 가볍거나 호락호락한 길은 없으며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는 무색무취의 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맨송맨송한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로 세상 먼지에 휩쓸려 버린다면 그 사람은 산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딴 데 다녀온 것일 것이다. 산은 어렵다. 쉬운 것에 가 닿으려면 산은 아니다. 쉬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에게 산은 아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오르는지도 모른다. 이 추측은 작게나마 진실이다. 어느 날 산에 올랐다. 시간이 느지막해서 저녁 노을을 보고 내려오는 코스로 접어들었다. 노을은 내가 자주 보아왔던 대로 그렇고 그런, 하지만 굉장히 명료한 노을이었다. 노을을 뒤로하고 내려오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산을 오르는 모녀와 마주쳤다.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축을 받은 채로 높은 그곳까지 오르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였다. 딸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더딘 걸음 때문에 딸까지 노을을 보지 못할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볼 수 있어, 엄마. 딸이 말하자 어머니는 말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노을을 못 보면 어떡하지? 정상적인 속도로 오른다고 해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어둠뿐일 것이 당연했다. 왜 저 상태로 산을 오르려 한 것일까?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일까? 그 모녀를 더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엄마의 더딘 걸음 때문에 해지는 풍경은 이미 볼 수 없는데도 딸은 엄마에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나는 엉거주춤 서서 두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았지만 별 수 없었다.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그럼요. 그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한 노을을 볼 수 있고 말고요. 앞을 못 보는 엄마에게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굉장한 아름다움 앞에 서 있게 해드리고 싶어 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을 수도, 약속이나 소원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에 힘이 동나고 있었다. 노을을 보러 산에 오르는 두 사람을 본 것뿐인데 나는 자꾸만 뒤에 두고 온 두 사람을 생각하느라 힘이 다 빠지고 있었다. 한순간 나를 마비시킨 그 엄청난 토막의 장면은 몇 달을 베어 먹어도 넉넉한 식량이 되었다. 사랑이랑 여행이랑 닮은 것은 사랑이 여행이랑 닮은 것은 꼭 20대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점이다. 20대의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골조가 약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한 그 이후를 보내게 될 것이며 살면서 안개를 맞닥뜨리는 일이 잦게 된다. 여행도 마찬가지. 20대에 혼자 여행을 해보지 않는다면 30대에는 자주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닮은 것은 사랑도 여행도 하고 나면 서투르게나마 내가 누구인지 보인다는 것이다. 한번 빠지게 되면 중독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닮았다. 또 사랑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듯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순간을 찍는 일이나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순간순간을 담는 일, 그 둘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며 그 욕구 또한 강렬해지는 것, 그 또한 사랑이 여행이랑 닮은 점이다. 그리고 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사랑과 여행이 닮은 또 하나는 사랑이 끝나고 나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엔 정말 제대로 잘하고 싶어진다는 것, 그것이다.